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금 우리 전체 시총 그 코스피 시총 가운데서 이제 IT 회사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긍정적이라는 그 메시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시장은 좀 달라질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순환장이 좀 사라지게 되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미국과 같은 장기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과거 얘기들 경험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량주라고 해서 대우조선을 사고 우량주라고 해서 포스코를 샀는데 지금 5분의 1 토막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마음 놓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이? 그런 한국 관점에서는 최 기자님이 훨씬 더 좋은 한국을 사랑하시는 아니 두 분 다 여쭤볼 거니까. 먼저 답변하세요. 저는 그 한국의 기업들이 한국을 벗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외국 기업들하고 비교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와 애플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IT 업종에서 물론 그냥 양상은 다를 수 있고 변화 방향은 다르지만 이렇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비교해 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회사도 다 내수업, 전부 다 내수업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글로벌하게 경쟁력 있는 회사들을 찾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주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매출을 관심 있게 보세요. 여러분 재무제표를 보실 때 매출이 기업마다 제일 먼저 나오고, 투자로 재무제표를 보실 때 매출을 제일 먼저 보셔야 될 이유가 사실 매출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실 때 단순하게 매출의 성장률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글로벌 비중이 몇 프로가 됐고 이 글로벌 비중이 어떻게 증가하느냐 이런 지표를 관심 있게 보시면 이 회사가 한국을 벗어나는 회사면 언제든지 글로벌한 밸류에이션도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성장성이 남다르게 될 거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국한된 비즈니스를 한다면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의 주식이 아닌 겁니다. 한국 주식시장. 단지 한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회사를 보실 때 틀을 좀 깨고 비교하는 주체도 좀 다르게 보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기업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마스크 대란 일어났을 때. 그렇죠. 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마스크를 생산하는 나라를 살펴보니까 15개국 정도밖에 생산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포드같이 이제 애국주의 마케팅을 하는 곳에서 그 공장 컨베이어 벨트, 자동차 생산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우리 마스크 생산하겠다고 먼저 손들고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정도로 수급이 딸렸습니다. 근데 전체 70억 개 정도 되는 마스크 생산의 절반 정도를 중국이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한 3위 정도 되는 그 굉장히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 바이오시밀러도 비슷합니다. 바이오시밀러 그냥 복제약 만들어서 위탁 생산, 이게 반도체 위탁 생산이랑 좀 비슷하죠. 네. 사실은 품질을 균일하게 해서 이게 발주를 주는 발주처의 그 마음에 딱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 품질을 균등하게 해서 발주처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공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더라. 생각보다 바이오시밀러라고 해도 그 영업 마진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신약보다. 네. 근데 신약은 10년이나 20년에 한 번씩 나와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대박을 치더라. 그러면 글로벌 밸류체인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걸 축적을 했어요. 그 글로벌 밸류체인에. 근데 이제 지금 또 소부장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이쪽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20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소부장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 이제 서울공대 교수님들이 축적의 시간 이야기를 했지만 신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구기술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풍력 발전 터빈 이야기 하니까 조선소 만들었던 거 이렇게 가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하니까 제철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화학이든 물론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것들, 기초과학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는 다 아실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 공정에서 상당히 축적해 놓은 것들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베트남이 당장 중국이 될까? 베트남이 당장 한국의 반도체 기술 지금 반도체 거기 휴대폰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휴대폰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처럼 휴대폰을 만들 수 있을까? 한국은 굉장히 경이적인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축적의 시간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축적의 시간이 있고 사다리에 상당히 중간에는 가 있는 나라죠. 근데 밑에 친구들이 막 따라온다는 거죠. 특히 중국 같은 친구들이.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중국이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왔습니까? 시장으로 다가왔죠. 앞으로 인도네시아, 인디아 한 2050년경에 전 세계 GDP에 뭐 아마도 10위 안에 들 거라고 보여지는 그런 나라들. 인도네시아, 인디아가 이제 치고 오겠죠. 인구도 그렇고 자원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그런 어떤 중간, 중상위 이상의 제조업이 있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차근차근히 우리가 일본처럼 독일처럼 제조업 강국으로 뻗어나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기회가 있는 거고 전혀 낙담할 어떤 과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의 실적을 보면 그리고 그 과거의 실적이 축적의 시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만 하실 필요는 없다. 그걸 통해서 또 분명히 신기술이 나오고 있고 나온다. 예. 네, 그래서 앞으로 비전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죠. 한국 주식도 그렇고 중국 주식도 그렇고 상당히 비전을 갖고 투자할 만하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생산 활동 인구가 5년 전부터 이렇게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본다면 그러면 다른 곳 그러면 인도네시아, 인디아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자는 신남방정책 그렇죠. 예. 이거는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고 그 전 정부부터 계속 그랬던 거예요. 모든 산업정책은 20년 전부터 거의 비슷한 겁니다. 지금 무역정책도 마찬가지고 그게 한국 안에서만 보시면 그렇지만 전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상당히 그래도 꾸역꾸역 전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시장이 변화됐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특히 지금 가장 크게 많은 분들이 투자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이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인상이 됐을 때도 그렇고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두려워하거든요. 이 자산 시장이.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금리 향후 변화는 가장 큰 리스크죠. 그러니까 변동성을 일으키는. 그동안 계속 금리가 내려왔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미 실질 금리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시장에 막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의 큰 변동성이 어떻게 일어날까? 근데 과거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 할 거 없이 부동산 시장 다들 뭐 하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감소하고 이제 사람들이 공포를 갖기 시작하죠. 사실 금리는 이 기준금리 자체는 그러니까 투자에서 중요한 격언 중에 뭐냐면 중앙은행하고 싸우지 마라. 예. 예, 페드하고 싸우지 마라. 이런 측면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리 인상은 무조건 악재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악재를 사실은 저는 어떻게 기회로 어떻게 삼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 경로인데요. 하나는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이제 재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뭐 당분간 또 힘들지 않을까,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데 방향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려가기는 사실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 그렇다면 향후로 오를 것인 게 이게 내년이냐 내후년의 관건인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몸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정답을 아는 일종의 시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여러 번 이 기간 동안 최대한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한 거예요. 몸을 가볍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갑자기 사놓고 내년도에, 야,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인데, 그럼 어떻게 빠지겠네? 그래서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몸을 가볍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2021년도의 화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가볍게
재편성, 재구성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정상화 될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통받을 수 있지 않고 누군가 이제 또 여행도 가고 쇼핑도 가게 되고 다시 사무실에 출근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네. 이게 변하지 않는 과정이면 그런 과정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걸로 여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세계 경제를 위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이 와야죠. 인플레이션이 와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 성장이 앞으로 파지티브하다, 긍정적이다 이런 전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와야 되고 그게 서민 경제에도 좋고 전 세계 경제에도 좋고 한국 경제에도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투자적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만약에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신다면 그건 빚을 줄여가는 기간으로 이 초저금리를 좀 삼으셔야 된다. 저는 이광수 의원보다는 좀 더 정책금리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몇 년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은 그래서 시장금리 소음은 굉장히 2021년 하반기에 갑자기 또 소음이 날 수도 있어요. 2021년 계속 초저금리니까 우리 그냥 넉넉고 계속 투자할 그런 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아시지만 소음은 분명히 납니다. 오, 좋아진 것 같아. 재개할 것 같아. 이러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나라가 더 이상 못 버텨. 뭐 아직 특정 국가를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신흥국들이 지금 되게 부채 문제가 예, 심각하다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유럽의 과거 피그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은 아직 버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유로존 위기 또 나오잖아요. 2010년, 11년처럼. 그러면 그게 소음인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또 돈 풀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페드가 정리는 또 해줄 거예요. 미국 관점에서 계속 저금리로 가야 되는 상황이 유리하다고 하면 몇 년은 그렇게 갈 거는 같지만 그 가운데 엄청난 소음을 버티려면 부동산으로 버틸 수 있을까? 예.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에 대한 염려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대처하기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을 만들어라.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아까 웬을 말씀하셨으니까 2023년 일단 페드가 얘기한 것은 2023년까지니까 네. 2022년 지금 좀 빚 좀 써서 하다가 2022년쯤 슬슬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는 유동성이 많은 자산이면,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빚을 일으켜서 유동성이 없는 자산에 사놨으면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대응을 떠나서 저는 기회를 잃잖아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죠. 제가 뭐 좀 막말 보태서 한번 그냥 인생 사는 건데, 그러면 기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회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 기회를 그렇죠. 기회를 만약에 못 잡으면 또 그냥 똑같다는 거죠. 가지고 내가 투자 자금, 투자 원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예를 들어서 뭐 변동성이 커져서 지금 계속 오르지만 어떤 자산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돈이 있어서 살 거 아니에요. 그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소제목에 나왔던데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드릴까요? 아니면 받으시겠어요? 아니면은 삼성전자 20억짜리 삼성전자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삼성전자 그건 주식입니다. 당연하죠. 아니, 그건 당연하죠. 논란이 오지. 이런 관점. 네. 지금 같이 예. 집값에 포함되는 내가 10억을 주고 집을 살 거냐, 10억에 주식을 살 거냐, 이 관점으로 그렇죠. 어디가 더 수익률이 높을 것이냐. 우리가 수익률뿐만이 아니고 그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인트린식 밸류 있지 않습니까? 네. 내재 가치를 알아내려고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건물이나 부동산은 내재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35층으로 이미 지었잖아요. 무슨 내재 가치가 있어요? 그걸 다시 부수고 100년 후에 그걸 할 때까지 그 재건축 될 때까지 어떻게 그때는 100층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서 사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네. 재밌는 걸 조사해 봤는데요. 서울의 땅값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땅.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파트가 20층짜리 있으면 한 세대당 땅이 뭐 두세 평 있겠죠. 그러면 그게 20억짜리이기 때문에 한 평당 10억인 겁니다. 그렇죠. 명동의 땅값은 1억이에요.
가장 비쌌을 때가 1억 뭐 5천 이렇게 갔겠죠. 그리고 서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경복궁 근처의 땅들은 평당 3,500만 원밖에 안 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 가치라는 게 이게 어느 때는요 기준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는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가 보는 건 그 가격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 가격이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가치, 가격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또 투자로 볼 때는 꼭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 건물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감가상각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보통 그렇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공장 건물 네, 같은 것들 그렇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재 가치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사실 떨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 두 분이 나오신다고. 아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합리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예.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 세상이죠. 시장 논리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이다. 현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현실이다. 맞습니다. 아, 네. 왜 합리적이 이상적이 됐을까요? 원래 이 합리적인 생각이나 합리적인 말과 네. 행동이 통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 두 분이 나온다고 이렇게 딱 미리 공지했더니 그 구독자들 가운데서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이광수 위원님께. 미국, 일본, 유럽하고 비교했을 때 보유세나 양도세를 GDP 대비해서 우리가 높은지 낮은지 좀 비교해 주세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뭐 왜냐면 언론마다 세금이 높다, 적다, 뭐 말들이 많으니까 네. 아마 질문하신 것 같아요. 보유세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부터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내년 이후 6월 1일 이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보유세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는 외국의 이런 선진국보다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30% 정도 더 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 미국, 일본, 유럽이나 이런 그렇죠. 데보다 다주택자인 경우. 다주택. 그 대신 1주택자는요, 50% 내요.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양도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1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도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은 유사하다고 봐야 되죠. 근데 만약에 다주택자, 뭐 2주택자, 3주택자인 경우에 양도세가 과중하게 높아서 2주택자하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1주택자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이런 부동산 지형의 독특한 이런 세제가 있다. 근데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강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나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다주택자가 200만 원 내다가 뭐 2, 3년 후에 1,200만 원 되고 1,500만 원 이렇게 증가한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미국의 다주택자하고 비교해야겠죠. 근데 미국의 다주택자는 주로 기업들이 다주택자들인데 세금을 엄청나게 냅니다. 그렇게 비교 기준에 따라서 좀 여러분들이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네. 보탤게요. 그 GDP 대비로 이렇게 자꾸 계산을 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거의 사기라고 봅니다. 이유는요? 일본이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GDP 대비 보유세가 굉장히 높아요. 3점 몇 프로 나올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요. 간단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자산 버블이 있었을 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일본 부동산을 다 팔면 캐나다를 몇 개를 사.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GDP가 한 2천조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값이 뭐 한 6천조라고 쳐요. 그러면 GDP에 이미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가치가 3배예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가령 이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그 나라 사이즈에 비해서 나라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GDP도 뭐 한 21조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GDP 대비 자산 가치가 한두 배 되는 나라하고 3배, 4배 되는 나라하고는 이 자산 가치 자체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1%를 부과를 하면 6천조에 1%면 60조가 되나요? 그렇게 되죠? 네네. 60조와 GDP,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2천조라고 했죠? 그 2천조를 대비해서 세금이 얼마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그렇게 큰 상황에서 이미 부동산에 자산에 거품이 끼어 있는 나라들, 일본이나 한국처럼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들의 GDP 대비
뭐 자산의 보유세, 양도세를 비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거고요. 모든 나라는 자산의 시세 대비 보유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20억짜리, 200만 불짜리 아파트, 그것과 서울 강남의 20억짜리 아파트의 보유세를 비교를 해야 적정 비교가 되는 것이지, GDP 대비 보유세를 비교해 주세요. 이거는 GDP 대비 자산 가치가 너무 높아버린 나라와 아주 낮은 나라들을 그 상대적인 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비교 그 데이터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런 게 이제 언론들의 사기입니다. 예. 언론의 사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부과를 할 때 GDP 대비 보유세를 비교하는 나라는 없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나요? 당연히 시세. 대비. 그렇죠. 우리만 GDP 대비로 계산을 그냥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다른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20억이면 1% 보유세 내면 4천만 원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존리 대표가 우리 최경련 경제쇼에 나와서 본인이 냈던 그 액수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 냈다. 20억짜리 살면서.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거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언론이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의도적인 어떤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거는 이런 식의 이제 자료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빴어요.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거다. 예, 숫자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거다. 그 바탕에는 아까 우리 잠깐 다뤘지만은 그 건설사라든가 그다음에 언론 자체도 이해관계자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주택, 이 부동산과 관련된.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도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이거를 기자가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쓰기 하는 사람이면 멍청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DP와 자산 가치에 네. 관해서. 그걸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상대성을 다 묵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어떤 경제학자가 어떤 통계학자가 이렇게 할까요? 그거는 어떤 편을 드는 것밖에 안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다시 그 2020년에 그 서울 입주 물량이 4만 채고 21년도는 2만 채다. 22년도는 서울 입주 물량이 9천 채.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적어진다 이 얘기죠. 네. 그러면 이건 가격이 하락의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폭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자, 이제 두 가지로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 수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16년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거의 5만 채, 6만 채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과거 평균은 2만 채에서 50%,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2016년도에 집값이 빠졌나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집값이 빠진다는 건, 아니면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입주 물량이 많아도 다주택자들이 엄청 사요. 그리고 한 주택자 이상 말고 막 사면 그게 무용지물이잖아요. 반면에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집을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증가하면 오히려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요, 올해 이미 말부터 특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40만 채 이상이 임대사업자가 종료가 됩니다. 등록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 임대사업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10채를 갖고 있으면 누가 개인적으로 10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5천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지금 빵원입니다. 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예. 근데 앞으로 이 임대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몇 천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럼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겠죠. 이거는 전국에서 그냥 40만 채가 공급되는 효과예요. 아, 현재 그런 채수가 40만 채 가까이 그렇습니다. 되나요? 매년 40만 채, 50만 채, 60만 채씩 매년 10만 채씩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너무 단순하게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가격이 오른다는 것도 별개의 문제다. 그렇다면 과거에 입주 물량이 2배 증가했을 때는 왜 가격이 안 빠졌냐? 그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향은 전세 가격에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는 뭐냐면 실공급,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살거나 전세를 내놓진 않죠.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이 오를 건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건 전세 가격이 올라서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 지점이죠. 그런데 지금 약 70% 정확히는 66% 정도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전세 가격이 계속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새로 나온 물량은 급등할 수 있는데 전체 전세 가격, 평균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현상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 때문에. 예. 그게 물론 2년 안에 이제는 끝나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이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것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전망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2020년까지 사는 건 22년까지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2023년 정확히는 2023년부터 분양이 3기 신도시 분양이 대규모로 시작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2025년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입주 물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물량을 해보면 거의 40만 채 이상이 공공을 통해서만 분양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2025년도에 입주 물량이 폭등하는데 그러면 집값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제가 대표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하는 게 번갈아가면서 저를 미안하게 자꾸 만들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아니 저희가 1, 2년 오늘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내일을 사야 되고 집을 사면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검증도 안 됐고 그리고 향후에 또 다른 양상이 또 연출된다는 게 다른 시장이 또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대답이 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그럼 이제 만약에 그 이야기하시는 대로 이런저런 요인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으로 반전이 됐을 때 그게 우리가 소위 폭락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급락 상황,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것이냐 혹은 점진적인 하락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저는 이 자산시장의 가격 변동은 그동안 오른 거를 보시면 거기에서 똑같은 양상이 나오거든요. 아, 그럼 거의 폭락 수준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 이러고 그냥 저도 리스크가 있는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억이 2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 오른 거죠. 네. 근데 10억이 되면 50%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충격은 똑같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100% 올랐다가 50% 빠졌잖아. 덜 빠진 거야. 그런데 가격으로 느끼는 충격은 사실은 엄청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집값이 평균적으로 5억에서 최근에 10억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10억에서 조금 10%만 빠져도 1억이지 않습니까? 충격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승률, 하락률은 사실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 거기서 오는 절대 가격의 충격은 좀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내하셔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 10%와 떨어질 때 10%가 완전히 다르죠. 틀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래서 그 내 돈을 빚을 많이 일으켜 샀으면 수익이 커 보이지만 사실 떨어질 때는 무슨 일이 뭐냐면 빚은 안 깎아주잖아요. 은행에서 집값 떨어졌다고 해서 저 고객님 안 되시니까 제가 빚도 깎아드리겠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가장 여러분들이 경각심 있게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왜 해 쨍쨍 찌는 날 우산 빌려줬다가 비 오는 날 우산 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처럼 사실은 빚은 절대 안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지는 게 전부 다 내 자산이 마이너스예요. 내 순자산.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빚을 확 줄여놓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올해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보통 주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초보인 분들, 이런 개인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이런 분들에게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자로 수익률을 높이는 어떤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한마디씩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꼭 본인의 판단하에 본인이 좀 공부를 하시고 제발 옆에서 공공제약이 이번에 바이오 같이 좋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성장률이 100%야. 실제로 성장률이 100%일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업의 성장 곡선을 보면 초기에 100억, 200억 했던 기업들이 뭐 1000억까지는 뭐 무섭게 달려갑니다. 근데 1000억부터는 한계가 있거든요. 또 1조 가면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꼭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저는 남의 말 듣지 말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기업의 가치를 보는데 그 기업의 가치는 과거를 봐라. 제발 과거를 봐라. 과거를 보면 그리고 사실은 작은 기업에는 투자하지 마시라. 주식 어린이 분들은 그래도 매출액이 수천억 정도는 되고 시가총액도 뭐 1, 2조 이상은 되는 그런 기업들을 중에서 좀 골라보시는 게 제발 그 중소형주 보면서 어떤 테마에 휩쓸리면서 그러시다가 돈만 날린다. 길게 20년, 30년 돌아가실 때까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식의 그리고 그런 투자 철학까지 물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자로 보면 자산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에 더 관심 가지셔야 하는지 그런 구분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 구분은 그 자산의 속성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속성이 달라지진 않아요. 내가 주린이라고 해서 그 속성이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게 오늘 이제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과 주식의 속성인데 가장 극명하게 저희가 얘기하는 속성은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진다. 반면에 주식은 유동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실은 뭘 사는 것보다 언제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주식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뭘 사야 되느냐가 되게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러세요. 처음에 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은 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고기를 좀 잡아줘. 어떤 고기가 좋은지 이렇게 하시지만 좀 더 긴 호흡에서 이 투자가 계속 반복되고 영원히 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기가 어디에서 많은 건지 또 거기가 고기를 또 어떻게 미끼를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공부를 하실 때나 이러실 때는 그런 쪽에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가 좋대, 내년 주식시장이 어떻대 라는 것보다 그리고 누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제가 보기에 돈 많이 버신 분들은요 대표님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거의 70% 이상이 운입니다. 근데 운을 어떻게 배워요? 운을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요 2010년도에 사기 시작해서 지금 20채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책을 쓰잖아요. 근데 그분을 절대 우리가 배울 수는 없다니까요. 왜냐면 2010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 야속한 거죠. 그런 분들이 자기 사기 시작할 때 책을 써야 되는데 다 사놓고 써.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공을 배우려고 하시지 말고 본질에 주목하시고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방식,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최경희 경제쇼 저널리스트로 실력을 인정받고 계시고 또 미래에셋대우에서 또 애널리스트로 인정받고 계시는 이광수 위원과 함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경제 전반에 대한 이슈들을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이라는 큰 테마로 나눠서 좀 곳곳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또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다른 인사이트를 충분히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최경영 기자님과 우리 이광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